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말이죠. 지금 이제 국회 특별위원회에 내놓은 이 서면 답변이 내용이 있어요. 이 서면 답변 내용을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는 이제 재판 지연이다. 그리고 또 이제 김명수가 내놓은 그야말로 이제 포퓰리즘적 이 법관에 대한 인사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형제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는요, 바로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연말까지 자기가 이제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이준석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이 반발, 이 양상에 관해서 이 조갑재 우리 뭐 보수의 그 굉장한 뭐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대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조갑재 대표가 지금 보는 이준석과 윤석열의 관계 좀 좋은 묘안이 뭐 없나,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만나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을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볼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 반공보수는 물이 같다. 그래서 이준석과 같은 이 말하자면 이제 신형 보수겠죠. 예, 수국고운대의 보수가 아니라 이 젊은 층을 포용할 수 있는,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시각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조갑재 의원이 보는 이준석의 신당 움직임과 그 다음에 반발상, 거기에 대한 우리 보수 여권의 어떤 시각이랄까요? 이런 거를 갖다 지금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요 내용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희대 지금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서면 답변 자료를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현안 몇 가지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일 큰 사법부의 문제는 바로 뭐냐? 재판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 지연의 심각성은 이미 민사재판의 경우는 한 2배 정도,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가 통상적인 재판 기한에 비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게 다 이제 좌파, 이 김명수 사법부 체제의 가장 큰 이 악습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요,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후보자도 마찬가지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는 현재로서는 좀 빠르다. 다만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제일 큰 재판 지연. 그러면 원인이 뭐냐? 원인은요, 사건의 난이도가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또 강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는 법관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원인을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러면 법원이 이제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우선 신임 법관을 대규모로 이제 증문을 시키는 건데, 이런 법관 수 문제 외에도요, 법조 일어나 있다는 신임 법관 평균 연령의 증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판 지체, 이런 것도 이 사법부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 감정 등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각종 사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회신지 또 늦어지고, 이런 법원 외부 요인도 재판 지연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는요, 전문 법원을 신설한다든가, 그리고 전문 법관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적극적으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법관 인사 이동에 따른 선고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한 1심 전문화,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사법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요, 재판 지연이 이제 제일 크고, 두 번째로는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 거. 그래서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요, 재판 절차 전에 이 재판 절차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의 이 후견 기능, 그리고 복지 기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적인 이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김명수가요, 이 고등법원장 제도를, 고등부장 제도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는데,
이 고등 그러면 이 분양판사 제도를 갖다가 부활하는 거,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지금 폐지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인기투표로 변하다 보니까 이 판사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지금 문제점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도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 김명수 좌파 이 사법수장이 도입한 제도인데 이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관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인기투표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어요. 그래서 고중부장 제도 이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하고 승진해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 사직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법조 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법원장 후보 추천자에 대해서는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판사들의 SNS, 특히 박병건,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죠. 이 그동안의 SNS 활동인데 이 SNS 활동만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박병건은 그냥 종북 좌파 성향이 뭐 간첩 이상으로 크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제 판사가 되기 전에 판사가 되고 나서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벼운 징계라고 저는 봐요. 엄정한 주의를 촉구한다. 이 정도 구두 경고로 끝냈는데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강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제재가 이제 법규화 되어야 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해서는요.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 이거는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박병건 판사에 관해서는요.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관해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엄정한 주의 촉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태웁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 전자정보와 관련해서 광범위한 압수수색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금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통제는 단순하게 대부분 규칙 이런 것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이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형제 폐지 문제에 관해서는요, 현재로서는 좀 시기가 상조하다. 그래서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강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사형제 폐지는 여전히 이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는 사형제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가구 2주택인데 이 송파 빌라 문제, 이거는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 이게 처가 쪽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 정리를 좀 할 예정으로 있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송파 재개발 비리 문제, 요거는요, 사실 뭐 이렇게 이제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여튼 1가구 2주택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인데 아마 매입자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성남 소재 아파트하고 송파 마천동 빌라 모두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비상장 주식은 이제 처가 쪽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장인이 오래전에 이제 본인을 갖다가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이제 이게 말이죠. 이 정미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소 이름이 이제 경일인데, 다른 주주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하고 조카, 주로 처가 쪽 식구들이고, 최근 확인한 바로는 경일은요,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간 말이죠. 이 경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도 없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했을 뿐이고,
예전부터 경일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지만은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에 대한 후원은요, 연수원 시절부터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친후인 관계로 순수하게 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응원 차원에서 1회 1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그 의원에 대한 이 후원은요, 어떤 정치적인 동인이라기보다는 대학 친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연수원 동기라고 하는 이 순수 사적인 그런 인연 때문에 한 것이지 정치적인 배경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좋게 생각하면 뭐 인연, 좀 의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이건 뭐 친구 차원의 이제 우정 차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조갑제닷컴의 대표, 이 조갑제 대표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리즈로 이제 인터뷰를 쭉 하고 있는데 14번째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그리고 이준석과 국민의힘,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 관계, 여기에 대해서요, 제가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이준석의 일종의 이제 좀 외톨이 행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좀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저는 보는데, 요거를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총선에서 같이 뛰게 될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과의 연합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보다는요, 이 조갑재 이 대표의 생각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아주 긍정적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조갑재 대표의 이런 이제 이 발언인데요. 최근에 이 조갑재 대표는 이제 본인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 관련 영상을 많이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갑재 대표의 발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요, 낡은 보수 개혁 외치는 이준석 일단 들어보고 결정을 해도 들어보고 나서 이준석을 싫어해도 늦지 않다. 예,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반공보수가 수명이 거의 다한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얘기를 듣고서 결정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일단 이준석을 만나가지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봐라. 비록 야비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DJP 연합처럼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 만남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지금 JP하고 뭐 DJ하고 비교해서 윤 대통령과 그리고 이준석이를 대화하라. 여기에는 저는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DJP 그 연합할 때의 JP나 DJ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철학,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 고위, 그나마 유력, 아주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 그리고 역량과 인간적인 자질을 갖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요, 저는 정말 DJ라든가 JP가 들으면요, 아마도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DJP 연합하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만나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논리로 만나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DJP 연합을 얘기하면서 하라. 그러면 뭐 이준석을 갖다가 이제 JP 정도하고 거의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건데, 야, 이거는 비교의 전제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하간 조갑재 이 대표의 의견을 한번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인데요. 인터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준석의 현재 역할은 보수의 재해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 이걸로 보지 않고 재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뭐 이 조갑재 대표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반공 보수는 수명을 거의 다 했고, 이준석이가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얘기한다. 공정과 자유라는 화두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인상적이다. 여기도 저도 동의하네요. 대부분 조갑재 지금 대표가 얘기한 얘기를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적 영향이 지금 보수 중에서 많은 거, 이거는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보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국민의힘 일부 시각으로 보면 이준석이를 갖다가 배신자라고 볼 수 있고 내부 총질한다 할 수 있는데, 이 조갑재 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닌 보수 입장에서 보는데, 보수는
대한민국 세력이다. 이건 모르는 얘기죠. 이준석은 보수 내부를 경쟁시키고 견제하고 활기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준석은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뜨는 사람인데 그런 용기가 여권에서 드물고 내가 젊었을 때 지지했던 YS와 닮았다? 이것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용한 혁신위원장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거 이거 문제다. 그랬더니요. 청중 입장에서 보면 인용한 씨가 기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무리하게 느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사람들이 싸가지라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과 자질을 이야기 시작하면 정치에서 끝이 아니다. 끝 아니냐.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누구를 나이로 내리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당과 지금 정부만 비판하는 지적. 이준석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이가 지금 윤 대통령을 칭찬하면 아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때는 잘한다고 하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 태도를 취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논평자 입장에서 본다면 양신홍 양비론이 편하지만 정치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서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고 그 부담도 본인이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돼서 탄핵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극적인 타협점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보수가 단결해봐야 유권자 30%밖에 안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보수 중도 젊은 축의 연대 세력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이 세력을 더 키워야 하는데 이제 이준석이를 갖다가 몰아내면서 연합을 와해시키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랬더니요. 윤 대통령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우선 만나야 하고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진지하게 자기 영혼을 쏟아서 이야기하면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 문화도 바꿀 수 있고 DJP 연합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6.29 선언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모두에게 이제 손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윤 대통령은 누구든 만나고 설득하는데 강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보수 지금 이제 이준석의 이제 신당 문제, 신당 창당을 하면은 중도층과 젊은층 일정 부분 아마 잡아갈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석과 이준석 신당 의석 합쳐 과반이 된다면 그것도 침몰하는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의견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전망 이재명 민주당 심판으로 가느냐 윤석열 심판으로 가느냐 이 프레임 전쟁인데 지금 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독재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이 피해자이자 도전자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도전자로서 국민 앞에서 자세를 더 낮추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역대 선거는 절박한 쪽이 늘 이겨왔고 이준석을 앞세우든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현 정부에 돌아선 2030의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외교안보 법치라는 점에서는 70점은 받아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문제고 한국 보수 세력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잘 못한다. 홍보를 뒷받침할 이념과 신념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동맹을 강조하지만 자주국방 이야기는 안 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비판하면서도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불분명하다. 보수 진영 전체의 문제다. 그러면서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좀 하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유세하듯 기자회견하고 국정운영을 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요. 미국 대통령의 말과 비교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말은 대체적으로 수세적이다.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의 말을 보면 공격적이면 공격적이고 때론 유머도 있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잡는 데 있다는 면에서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그 사람 마음을 잡는다는 면에서는 쇼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이 기자가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됐나? 라고 물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답하는 걸 봤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에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제가 이미 결론은요,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이 조갑재 대표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저하고는 생각이 한 80%가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저하고 다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제 생각에 모두가 동의합니까? 저와도 의견 다른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른 목소리를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그리고 정부 여당은 정부 여당대로 잘 면밀히 검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요,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좀 이 차량 안에서 이 방송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